작가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는 이 작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본질적으로 비극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와 산업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서로를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신분과 재산, 체면이 사람의 가치를 대신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욕망은 더 깊은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삶과 자신의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던 코니와 멜러스.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D.H. 로렌스, 채털리 부인의 사랑입니다. 코니는 처음부터 불행한 결혼을 꿈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언니 힐다와 함께 독일 드레스덴에서 자랐습니다. 음악과 그림, 자유로운 사상이 넘치던 그곳에서 코니는 젊은 남자들과 숲을 걷고 토론하며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알아버린 여자였습니다. 삶은 그녀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코니가 케임브리지에서 클리퍼드를 만났습니다. 예술과 정치,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젊은 지식인들 틈에서 클리퍼드는 다른 지주의 아들들과는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낡은 인습을 비웃고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그 목소리에 코니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기가 무섭게 클리퍼드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다시는 아내를 안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을 배우며 자란 여자에게 그것은 삶의 절반이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정신으로 나누는 사랑뿐이었습니다. 코니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오랜 치료 끝에 클리퍼드는 레그비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전쟁터에서는 형 허버트마저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이제 클리퍼드는 채털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자기를 물려받은 그는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레그비는 갈색 돌로 지어진 길게 뻗은 저택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안 어디에도 생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탄광촌에서 넘어오는 매캐한 연기가 늘 바람을 타고 저택 위를 떠돌았습니다. 코니는 그곳에서 남편을 대신해 안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넓은 저택은 조용했고 클리퍼드는 서재에 틀어박혀 글을 쓰거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코니는 그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레그비에서의 생활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택을 나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테버셜 탄광촌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지붕들, 좁은 골목, 석탄 가루로 뒤덮인 거리. 코니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저 아래 세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클리퍼드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예리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레그비에는 케임브리지 시절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토미 듀크스, 별을 연구하는 찰스 메이, 그리고 작가 해먼드였습니다. 코니는 사실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실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묘한 흥분마저 느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밀어붙이려 애쓰는 그 모습에는 존경할 만한 데가 있었습니다. 이 똑똑한 남자들조차 그녀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대화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코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클리퍼드를 비롯한 모두가 눈에 띄게 초조해했고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어느 저녁 클리퍼드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몸이란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정신이지. 정신으로 통하는 사람이면 몸이야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인가. 아무도 선뜻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먼드가 오히려 그 말을 이어받듯 입을 열었습니다. 맞는 말일세. 그리고 여자 문제도 결국 그런 거 아닌가? 내 여자다 싶으면 그건 내 거야. 지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건 누구도 참견할 일이 아니지. 듀크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유욕이라는 거야, 해먼드. 그거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여자한테 옮겨간 것뿐이네. 여자도 자네가 가져야 할 재산 목록의 하나로 들어간 거지. 메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것도 별거 아니야. 그저 호르몬의 변화일 뿐이지. 우리의 뇌가 명령하는 거란 말일세.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되듯이. 몸이 원하면 여자로 채우면 그만이지. 해먼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여자는 식어버린 찻잔 같은 거군. 식으면 다시 데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차를 마시면 그만이니까. 클리퍼드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코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잦아들 무렵 줄곧 파이프만 물고 있던 듀크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지금 하는 말에 커다란 오류가 있어. 클리퍼드, 자네는 몸 같은 건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고 자네는 사랑이란 게 그저 호르몬이고 감각일 뿐이라고 하지. 근데 그거 결국 같은 소리야. 둘 다 사람과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 같은 건 없다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평생 대학에서 책과 씨름하며 머리로만 논쟁하며 살았지. 그 결과가 뭔지 아나? 지금 당장 저 문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서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해도 나는 그 순간에도 이 잘난 머리로 온갖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느라 망설일 거란 말일세. 자네들도 그렇지 않나? 우리는 본능을 잃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걸세. 이대로라면 우린 사랑이 뭔지 죽을 때까지 모를 걸세. 거실에 잠시 정적이 돌았습니다. 메이가 피식 웃었고 해먼드는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도 선뜻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코니는 바느질감을 손에 든 채 그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다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어딘가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방 안에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뛰어오르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코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 총명하고 위선적인 대화들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콘이라는 조용한 청중에 앉아 있어야만
비로소 말이 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자유로운 사상가인 척, 시대를 앞서가는 엘리트인 척 했지만 실은 서로에게조차 자신을 증명해야 안심이 되는 평범하고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안을 숨긴 채 위선을 떨고 있었으니 결국 이들도 저 넓은 바다에 흔한 청어와 고등어처럼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클리퍼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대신 돌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낯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코니에게만 의지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코니의 하루는 클리퍼드의 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휠체어에 옮겨 앉히고 그의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코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레그비 주변에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탄광촌 사람들은 그녀를 낯선 세계의 사람으로 대했고 클리퍼드의 지적인 친구들은 왔다가 곧 떠났습니다. 밤이 되면 코니는 클리퍼드의 방 옆에서 잠들었고 그가 부르는 소리에 몇 번이고 깨어났습니다. 하루가 다른 하루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인지 간호사인지 코니는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되어갔습니다. 그해 늦가을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자리에 찬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클리퍼드는 휠체어를 몰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코니, 우리 아이를 가집시다. 코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라니, 어떻게 갖겠다는 건가? 몸이 이런 상태인데.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코니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클리퍼드는 그녀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남자로 하나 골라서 임신을 해서 돌아오면 돼요. 그 아이는 내 아이로 키우면 되니까. 코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 그 말 진심이세요? 물론이지. 클리퍼드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코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내인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클리퍼드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정 문제가 아니라니까. 섹스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길거리에서 강아지들이 짝짓기 한 번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정신이요, 코니. 몸이 아니라. 코니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에 앉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클리퍼드는 그런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당신을 믿소. 그러고는 전동 휠체어를 몰아 저택 쪽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코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방금 한 말이 사랑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계산에서 나온 말인지 그녀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코니는 문득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클리퍼드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코니에게 사랑은 그렇게 정신과 육체를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클리퍼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정작 코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코니는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갔고 밤에는 이유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 간병의 피로 위에 남편의 그 말이 얹혀졌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 무너져 갔습니다. 그 겨울 마이클리스가 레그비를 찾아왔습니다. 성공한 극작가였고 유쾌하고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시인처럼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코니는 문득 그에게서 오래전 사랑에 빠졌던 클리퍼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진실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클리스는 코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코니는 오랜만에 자신이 한 사람의 여자로서 바라봐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낯설고도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코니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자신은 클리퍼드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리스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선을 즐기는 것조차 옳지 않다고 코니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홀로 방에 앉아 있으면 낮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슬그머니 되살아났습니다. 클리퍼드는 몸소 그녀에게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정신적인 유대를 위한 것이라면 마이클리스와의 이 감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코니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논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 며칠 이어진 뒤 마이클리스가 먼저 코니를 조용한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코니, 나와 함께 갑시다. 코니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와 결혼합시다. 클리퍼드 곁에서 이렇게 늙어갈 순 없어. 나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파리도, 로마도. 당신이 원하는 옷, 원하는 보석 다 사줄 수 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겠어. 코니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해준 것이. 그 말은 달콤했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코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코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청혼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이 갇힌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라는 존재를 하나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인지 코니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이클리스가 먼저 코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코니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있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코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등불은 낮게 낮춰져 있었습니다. 마이클리스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코니는 그 눈빛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손이 자신의 뺨에 닿았을 때
코니는 몸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토록 살아있다고 느낀 것이. 그 순간만큼은 코니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이클리스는 코니가 무엇을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기적인 남자였습니다. 일이 끝난 뒤 그는 몸을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남자한테 그리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 코니는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조용히 죽여버렸습니다. 며칠 전 그가 내밀었던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지금 이 순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청혼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 더 손에 넣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남자도 그리고 이 집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도 겉으로는 빛나 보였지만 속은 텅 빈 깨끗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니에게 남은 것은 충족이 아니라 허무였습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일이 이토록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마이클리스가 떠난 밤, 코니는 홀로 방에 남아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니는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생기는 옅어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코니는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정작 그 누구도 자신을 진짜로 원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리퍼드는 그녀의 육체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존재로 여겼고 마이클리스는 그녀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코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그냥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코니는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수저를 몇 번 뜨다 많은 날이 이어졌고 거울 속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런 코니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언니 힐다였습니다. 오랜만에 레그비를 찾은 힐다는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코니, 너 얼굴 왜 이래? 코니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언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하지만 힐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손목을 잡아본 순간 야윈 뼈마디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보다 못한 그녀는 코니를 런던으로 데려가 의사에게 보였고 의사는 간병을 더는 코니 혼자 떠맡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클리퍼드도 고집을 꺾었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아이비 볼턴 부인이었습니다. 볼턴 부인은 원래 태버셜의 간호사였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탄광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산회사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상금은 두 아이를 키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클리퍼드 집안은 그 탄광의 주인이었습니다. 원망해야 할 대상이었을 텐데도 그녀는 그 원망 대신 클리퍼드를 돌보는 일을 택했습니다. 처음에 클리퍼드는 그녀를 곁에 두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볼턴 부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능숙하게 그의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클리퍼드는 그녀의 손길에 조금씩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코니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오후, 코니는 볼턴 부인과 함께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한참 말없이 바늘만 놀리던 코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볼턴 부인?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볼턴 부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광부였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볼턴 부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님,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녀는 뜨개 바늘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저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데 옆에 그 사람 살결이 없더라고요. 늘 그 온기를 느끼면서 잠들었거든요. 그게 없어진 순간, 아, 이 사람이 정말 죽었구나. 그걸 그제야 알았어요. 코니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를 여자로 안아줄 줄은 알았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저를 살게 해요.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볼턴 부인은 코니의 손끝과 곱게 다듬어진 그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혼잣말처럼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일 없이 카페나 드나들고 파티에만 몰려다니는 귀족 마님들을 보면 오히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많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남편과의 관계에선 여자로서 온전히 살아있다는 걸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생각하면요. 그 말에 코니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자신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화를 내야 할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신분도 재산도 상관없이 같은 여자로서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대화만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던 클리퍼드의 친구들, 몸은 별것 아니라고 말하던 사람들, 그들의 말과 달리 볼턴 부인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한 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코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사랑에 대한 수많은 말보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겪은 단 한 번의 사랑이 훨씬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코니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코니는 그 무렵부터 숲으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답답한 저택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낙엽의 감촉, 축축한 흙 냄새,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빛. 코니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숲 안쪽, 오래된 참나무들 사이에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냥터지기 멜러스가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코니는 몇 번 그를 멀리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큰 키에 마른 몸, 사람을 피하듯 걷는 걸음걸이. 그는 클리퍼드의 사냥터를 관리했지만 사람들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아내와 갈라선 뒤로 혼자 살게 됐다고들 했습니다. 어느 오후, 코니는 오두막 가까이까지 걸어갔습니다.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니는 걸음을 늦추고 나무 뒤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오두막 뒤편에 멜러스가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은 채 물통에 받은 물을 손으로 떠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빛이 그의 등과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젖은 피부가 빛을 받아 희게 빛났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팔과 어깨에는 오랜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물을 끼얹고 몸을 문지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코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무언가가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생생한 느낌이었습니다. 코니는 숨을 죽인 채 발길을 돌렸고 소리 나지 않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숲을 벗어나며 코니는 애써 그 장면을 우습게 여기려 했습니다. 뒷마당에서 몸이나 씻는 사내를 본 것뿐이지 않은가. 별것 아닌 일이라고 코니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려 해도 몸은 그 순간을 결코 하찮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코니는 오랫동안 그 장면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젖은 어깨 위로 떨어지던 햇빛이 물을 끼얹던 손의 움직임이 되살아났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코니는 그 기억을 밀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코니는 다시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장면을 혹은 그 비슷한 무언가를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발길을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멜러스도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채덜리 부인?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여기 오두막 안을 좀 봐도 될까요? 멜러스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은 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사냥 도구가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갓 부화한 꿩들을 위한 작은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니는 그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 오두막 열쇠를 하나 받았으면 하는데요. 가끔 여기 앉아서 쉬고 싶어서요. 멜러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열쇠는 곤란합니다, 마님. 여긴 제가 혼자 쓰는 곳이라서요. 클리포드 경도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이런 데까지 마님이 드나드신다는 게 알려지면 여러모로 성가신 일이 생길 겁니다. 코니는 그의 단호함에 오히려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만 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함께 억누르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코니는 더 조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두막을 나서기 직전 멜러스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분 열쇠가 하나 있긴 합니다. 코니가 돌아보았습니다. 멜러스는 서랍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신다면요. 코니는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는 설레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숲을 걸어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코니는 손안의 열쇠를 몇 번이고 매만졌습니다. 그날 이후 코니는 열쇠로 오두막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멜러스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혼자 앉아 있다 오는 날도 있었고, 우연히 마주쳐 짧은 인사만 나누고 돌아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아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어떤 익숙함이 쌓여갔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오두막 옆 우리에서는 꿩이 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코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몸을 낮추고 알을 품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어미새들. 그 조용한 헌신이 코니의 마음을 이상하게 건드렸습니다. 며칠 뒤 알에서 병아리들이 깨어났습니다. 여리고 작은 몸으로 삐약거리며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니는 그중 한 마리를 안아보고 싶어 손을 뻗었지만 병아리는 자꾸만 그녀의 손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멜로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장 약한 병아리 한 마리를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더니 코니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코니의 손 안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서로 맞닿았습니다. 코니는 그 미세한 온기와 떨림 속에서 가슴 깊은 곳이 이상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돌볼 때 느꼈던 책임감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도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코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코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멜러스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는 코니의 얼굴에서 그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는 잃지 않으리라 여겼던 옛 불꽃이 그의 허리춤에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는 애써 그 불꽃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 여자는 주인집 마님이고 자신은 고용된 사냥터지기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과거 자신을 버리고 간 여인에 대한 배신감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잠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린 채로도 불꽃은 이미 그의 온몸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코니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이끌었고 코니는 이상한 수능 속에서 그를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몸을 나누었습니다. 코니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순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격렬한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자신이 살아있는 몸을 가진 인간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온 오후의 빛이 두 사람의 몸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후에는 둘 중 누구의 얼굴에도 없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코니는 걸음을 늦추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가 볼세라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그 조급함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은 고요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과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코니는 그 두 감정을 가만히 함께 품은 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코니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린 변화였습니다. 걸음걸이에 생기가 돌았고 거울 속 얼굴에는 오랜만에 옅은 혈색이 감돌았습니다. 코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늦여름 오후, 클리퍼드는 전동 휠체어를 몰고 숲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코니는 내키지 않았지만 오랜만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클리퍼드는 탄광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광부들이 또 말썽이요.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끝이 없어. 그 사람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물론 살아야지. 하지만 저들도 알아야 해. 이 탄광이 없으면 저들도 없다는 걸. 나는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고 그 책임에는 위아래가 있는 법이란 걸 말이오. 코니는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탄광촌의 지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클리퍼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코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숲 안쪽 오르막에 이르렀을 때 휠체어가 멈춰 섰습니다. 바퀴가 지늘게 빠진 채 헛돌았습니다. 클리퍼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밀어볼게요. 코니는 휠체어 뒤로 가서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기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이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멜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보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클리퍼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됐네. 자네는 하던 일이나 하게나. 부인이 알아서 할 걸세. 멜러스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말했습니다. 경사가 있어서 부인 혼자로는 무리입니다. 제가 미는 게 낫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네. 클리퍼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코니는 그 말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밀어도 휠체어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클리퍼드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좋아, 밀어보게. 멜러스는 몸을 낮추고 휠체어 뒤를 힘껏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리퍼드는 그 손길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닥 쪽을 가리키며 모터가 헛도는 걸 왜 보지 못하냐고 다그쳤고 밀라고 했다가 다시 뒤로 끌어보라고 했다가 몇 번이고 지시를 바꿨습니다. 자신이 휠체어에 묶여 이런 진흙탕에서 발이 묶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화를 돋우고 있었고 그 화는 고스란히 멜러스를 향한 짜증으로 쏟아졌습니다. 멜러스는 아무 대꾸 없이 지시가 바뀔 때마다 자세를 고쳐가며 계속 힘을 썼습니다. 그의 팔과 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낮은 신음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몇 번을 더 밀어붙인 끝에 휠체어는 마침내 오르막을 벗어났습니다. 멜러스는 허리를 펴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클리퍼드는 그를 향해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만 가보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클리퍼드는 이미 앞을 보며 다시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코니는 멜러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힘겨움과 그 너머의 어떤 참담함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코니는 클리퍼드의 방으로 갔습니다. 참아왔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을 도와준 사람한테 왜 그렇게 대했어요? 클리퍼드는 읽던 책에서 눈도 떼지 않은 차에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멜러스요.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밀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잖아요. 클리퍼드는 그제야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코니, 그는 내가 고용한 사냥터지기요.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란 말이요. 사람이잖아요. 물론 사람이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의 역할이 우선이요. 내 땅에서 내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 매번 감사 인사를 하고 다녀야 한단 말이요? 코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클리퍼드에게 멜러스는 애초에 한 인간이기 전에 자신에게 고용된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 속 어디에도 조금 전 그 남자가 흘린 땀과 신음에 대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코니는 방을 나서며 낮에 보았던 멜러스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서던 그 뒷모습.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쳤던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삼켜야 했던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리퍼드. 그는 진흙탕에 갇혔던 그 순간의 짜증조차 다스리지 못해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이 얼마나 불편했는가 뿐이었습니다. 코니는 복도를 걸으며 그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휠체어 사건 이후 코니는 클리퍼드를 대하는 마음이 눈에 띄게 식어갔습니다. 반면 멜러스를 향한 발걸음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까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코니는 오두막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멜러스와 그 옆에 선 한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였던 사람이요. 버사커즈. 멜러스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몸과 마음은 점점 어긋났고 끝내는 서로를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차라리 전장으로 나가는 쪽을 택했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누구도 다시 마음에 들이지 않을 생각이었어. 코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멜러스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진을 화덕 속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오그라들며 타들어가는 것을 둘은 나란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멜러스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코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당신 아이를. 멜러스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소. 코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가만히 끌어와 자신의 배 위에 얹었습니다. 멜러스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답 대신이었지만 코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여름은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오두막 안에 앉아있던 코니는 문득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빗소리가 나뭇잎을 두드리는 그 거친 리듬이 그녀의 몸을 밖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코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과 어깨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코니는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옷은 순식간에 몸에 감겼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빗속에 자신을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레그비의 응접실도 클리퍼드의 친구들도 예의 바른 미소도 모두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코니는 그저 비와 바람과 자신의 몸만 남은 태초의 어떤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멜러스가 오두막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도 웃음을 터뜨리며 빗속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풀밭 위를 함께 뛰었습니다. 서로를 쫓고 붙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쓰러졌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고 멀리서 천둥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코니에게 세상은 오직 이 빗줄기와 이 남자,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둘은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였고 그곳은 그들만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한참 뒤 비가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젖은 채로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멜러스는 숲에서 꺾어온 들꽃들을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에 하나씩 얹어 주었습니다. 코니도 웃으며 그의 몸 여기저기에 꽃을 꽂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꽃으로 뒤덮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장난스러운 웃음 끝에 멜러스는 그녀의 몸 가장 은밀한 곳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것에는 존 토마스, 그녀의 것에는 제인 부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우리들 말고도 이 세상에 또 한 쌍의 연인이 사는 셈이 되지 않겠소? 코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름은 그날 이후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다정한 농담이 되었습니다. 빗속에 젖은 채 서로를 마주 보며 코니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에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 코니는 언니 힐다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코니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냥터지기 멜러스와의 관계, 그리고 뱃속에 이미 자리 잡은 그의 아이까지.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언니가 어떻게 볼지. 힐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멜로디의 아이라고 밝히면 클리퍼드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자존심 문제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베니스에 가자.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여행이잖아. 거기서 네가 아는 화가 하나를 만난 걸로 하고 그 사람 아이라고 해두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클리퍼드도 지쳐서 이혼해 줄 거야. 코니는 언니의 계획에 선뜻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멜러스와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코니는 그의 품에 오래도록 안겨 있었고 멜러스는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베니스는 화려했습니다. 운하 위로 곤돌라가 떠다녔고 호텔의 파티에는 매일 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만찬과 끝없는 대화 속에서 코니는 오히려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소비와 사치가 레그비의 지적인 저녁 모임들과 다를 바 없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저 먼 영국의 작은 오두막에 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레그비에서는 일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멜러스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전처였던 버사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을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혼당하면 훗날 그의 노후에 나올 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받을 길마저 끊길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오두막을 찾아가 따지듯 캐물었고 그 과정에서 오두막 안에 곳곳에 남아있는 낯선 여자의 흔적을 알아챘습니다. 버사는 그 길로 마을을 돌며 코니와 멜러스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리퍼드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멜러스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내 땅에서 내게 임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자네 오늘부로 해고일세. 멜러스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클리퍼드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부정보다도 자신이 고용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이 일을 최대한 조용히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코니는 베니스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정보다 일찍 짐을 꾸려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에서 코니는 멜러스를 만났습니다. 해고당한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코니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 아이예요. 멜러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코니는 오랜만에 온전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도 알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코니는 힐다와 함께 아버지 서 말콤을 찾아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클리퍼드와의 결혼 생활, 멜러스와의 사랑,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힐다는 코니의 곁에 앉아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말콤은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리퍼드는 좋은 사람이지. 하지만 그 사람 곁에서
넌 한 번도 진짜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을 거다. 그의 말에는 꾸짖음보다 안도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난 모양이구나. 그날 코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내린 선택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은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 그녀가 나아갈 길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런던에서 돌아온 코니는 레그비로 향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재에 마주 앉은 클리퍼드에게 코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혼해 주세요. 클리퍼드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베니스에서 어떤 화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고요. 클리퍼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 아니라 이상한 허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멜러스를 해고한 뒤 코니와 멜러스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직접 마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니가 말한 화가라는 이야기를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화가요? 네. 클리퍼드는 그 대답에 매달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낳으시오. 전에 내가 말했던 대로 그 아이는 내 아이로 키우면 되니까. 채털리가의 후계자로. 저는 이혼을 원해요. 이혼은 안 돼요. 클리퍼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은 여전히 채털리 부인이요. 아이를 낳는 것과 이혼은 별개의 문제요. 코니는 몇 번이고 이혼을 청했습니다. 클리퍼드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떨렸습니다. 제발 코니,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겠소? 아이가 태어나도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예요. 그의 태도에는 이제 고집이 아니라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니는 그 애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코니의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 화가의 아이가 아니에요. 멜로디의 아이예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서재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클리퍼드의 얼굴에서 마지막 허울마저 벗겨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거짓을 놓친 사람처럼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허탈함은 순식간에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내 땅에서 일했던 그 사냥터지기와? 그는 소리쳤습니다. 애원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짓밟힌 자존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혼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안 된다였습니다. 그날 이후 코니는 레그비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클리퍼드는 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의 곁에는 볼턴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코니가 있던 자리를 완전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클리퍼드는 집 안에서는 그녀에게 어린아이처럼 매달렸지만 탄광 사업에서는 여전히 누구보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은 볼턴 부인에게 다 내어준 채 그는 오직 숫자와 효율만으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짐을 꾸리던 코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결혼과 함께 들어와 병든 남편을 간호하고
공허한 저녁들을 견디고 끝내 자신의 몸을 되찾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이 방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길, 볼턴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서로에게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코니는 레그비를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저택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렇게 조용히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코니는 런던의 작은 집에서 언니 힐다와 지내며 아이를 낳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코니는 그 무게를 느낄 때마다 이상한 안도감에 잠겼습니다. 클리퍼드와 함께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멜러스는 다른 농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이혼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일하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그리고 이혼이 끝나면 코니와 함께 이 땅 어딘가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하나로 견디는 나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코니는 멜러스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낯 익은 필체를 알아본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그 안의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과 그 작은 불꽃을 나는 잊지 않고 있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갈 날이 있을 거요. 봄이 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요. 그때까지 부디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려 주시오. 존 토마스가 희망을 품은 마음으로 제인 부인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보내요. 코니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읽을 때마다 같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레그비를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안주인의 자리, 결혼이라는 이름의 의무, 정신으로만 나누던 사랑.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섰을 때 코니는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뱃속의 아이와 손안의 편지를 함께 쥐고 있는 이 순간 코니는 처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신과 몸이 의무와 욕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 하나로 하나가 된 사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이혼도, 마을의 시선도, 앞으로 살아갈 방법도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오래도록 그 온기를 놓지 않았습니다.